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기소가 되면서 선거법 위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기소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재판을 얼마나 한 번씩 받게 됩니까? 이제 두 개의 사건이 법원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 공직선거법이 지금 집중 심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매주 재판을 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이번에 기소된 이 사건은 이 사이즈나 분량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사건은 지금 기소는 한 건이지만 사건이 세 개가 한꺼번에 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집중 심리로 했을 때 집중 심리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 심리가 너무 오래 또 계속될 그렇겠죠. 네. 그럴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이걸 조화를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사건을 계속 출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수사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아니면 법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곳은 검찰청 아니면 법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그런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이제 5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불구속 기소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동일 것으로 보여져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증거에 대한 탄핵 과정들을 예. 거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엄격하게 위법성을 인식하고 그런 손해를 인식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5,500억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이미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검찰은 지금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 다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1,830억 환수한 것과 한 5천억 상당이 추가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정책적 판단의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변화돼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18%가 떨어져서 세금이 국민들께 걷어들이는 세금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분양권에 대해서 프리미엄까지 받게 됐었는데 이제는 분양을 신청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주겠다. 입주하면 입주 보상금까지 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분별로 가져가는 것이 정책적 판단으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확정적 이익을 얻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인지 이건 정책적 판단이고 경영상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오히려 검찰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 방금 이 변호사님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번 그 재판의 쟁점은 이제 대법원 판결 당시에 그 환수 부분,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해서 이게 본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이 그렇게 이제 판결에 나왔긴 했지만 그것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산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무슨 오류를 범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건의 본류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에서 5천억 이익을 봤다라고 공익 환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도 반드시 그 내용이 존중돼야 된다. 이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정면으로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대장동 사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이 대장동 일당들이 3억을 넣고 4천억을 이득으로 챙겨가는 그 구조를 누가 짰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서 제3자한테 이득을 취하게 하면 배임이 되는데 어떻게 3억을 낸 사람들한테 4천억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를 짰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저는 집중돼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배임보다는 개발 설계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개발 설계자를 찾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원래 100% 공공 개발을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성남시 의회에서 왜 민간이 해야 될 것들을 성남시가 하느냐? 또 만약에 이거 개발했다가 손해가 나면 성남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실은 국민의힘에 전시행당에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100% 공공 개발이 안 됐어요. 만약에 100% 공공 개발이 됐다면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죄가 안 됐겠죠. 그런데 100% 공공 개발을 못하고 반반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전체를 환수하면 죄가 안 되고 전체를 다 환수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방금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데 이건 법인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자본금인 것이고 실제 투자금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배임 액수가 천문학적이에요. 과거에는 검찰이 651억이었습니다만 지금 4,89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포함시킨 거거든요. 근데 성남시 의회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개발업자하고 공공개발을 하는데 개발업자에게 지금 성남시가 70%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근데 70%를 성남시가 갖겠다라고 했을 때 개발업자가 개발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로 경영상 이익관계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30% 받고는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70%를 전제로 한 검찰의 수익 계산이 법원에 가서는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해왔던 게 있죠. 428억 약정 의혹. 자, 이게 이번 기소 공소장에는 이제 빠졌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먼저 짚으면 예. 이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낸 돈은 3억 5천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예, 더 이상 낸 돈은 없고요. 네. 그거는 먼저 짚고 그다음에 이제 428억 이 부분이 이제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추가 혐의 입증을 통해서 기소가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배임이 이제 4,800억 정도 기소가 됐는데 그 배임을 행한 동기 또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 428억.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빠진 이유는 아직은 이제 이게 돈을 줬다는 사람하고 받았다는 사람, 이제 네. 김용하고 김만배가 있는데 적어도 이 둘 중에 한쪽에서는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나와야 이게 기소가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이 건너갔다라는 간접 증거, 정황들은 충분한데 이 두 사람 입이 아직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가 이게 428억이 천화동인 1호의 돈인데 이게 원래 주인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면 그 돈이 자기 돈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침묵의 카르텔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깨느냐 그것을 깨게 되면 이제 기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을 앞으로도 이제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걸 이번에 공소장에 넣지 않아야 그 부분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공소장에 넣어버리면 그 부분 수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남겨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공소장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대장동 사건 큰 틀이 저는 흔들린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그 이제 김용한테 건너간 돈이 대선 자금이다라고 이미 공소장에 예.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서 규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표와 후원금을 낸 기업들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 논리가 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부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묵시적으로 부탁을 했다 할지라도 유죄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남 FC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부정한 청탁이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청탁했을 때에는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대장동 사건에서 일단 428억과 관련해서는 뇌물이라든가 약속된 게 없으면 청탁 도대체 이 배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배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의가 문제되기 때문에 검찰은 실은 1년 6개월 동안 수사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를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28억에 대해서는 그냥 종결 처분을 해버리면 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28억을 또 추가 수사하겠다라고 하지만 1년 6개월 수사해서 안 나왔는데 더 수사해서 나올 게 있겠어요? 만약에 더 수사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누군가가 진술을 해주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검찰의 기대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성남 FC 사건도 앞으로 법리적인 공방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봐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광고비로 받았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주는 것인데 이렇게 광고비로 받은 것도 결과적으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될 수 있느냐 죄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자 뇌물죄의 법리 다툼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그 후원액 금액이 좀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남 FC 같은 이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뭐 수십억 원대의 광고비를 받는다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자,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면 시민구단의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시민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광고비가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성남 시민 세금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구FC 같은 경우도 두산건설에서 50억 원의 광고비를 냈어요. 그리고 경남FC에도 SDX 조선 같은 경우는 수년에 걸쳐서 한 200억 정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두산건설이나 SDX 조선이 경남FC, 대구FC에도 예. 후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현안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현안과 연결돼서 돈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수사하면 죄가 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을 아껴준 부분까지도 이게 삼자 뇌물로 엮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광고비를 누가 내겠어요? 왜냐하면 현안이 대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안이 있는 대기업은 광고를 못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시민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속 그러면 뭐 다른 대구 FC나 예. 경남 FC 얘기를 예를 들면서 다른 데도 다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후원금 정치 후원금 받을 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후원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뇌물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그런 예. 경우입니다. 그런데 같은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왜 누구는 처벌되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걸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먼저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편의를 봐줄 테니까 후원금을 내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유죄가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후원금을 그냥 단순하게 받으면 그 돈을 받았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남 FC도 네이버나 두산건설 같은데 먼저 찾아가서 당신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 특혜를 뭔가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남FC나 대구FC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도 문제가 될 거지만 단순히 현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문제를 삼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자꾸 국민들 앞에서 혹세무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결국은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 같군요. 예. 자, 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